그러면 지금부터 송영길 의원 초청 대담 북방경제로 여는 공존 번영의 청사진 행사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을 때 생각했던 막연한 그런 우리 민족의 문제를 이렇게 사선 국회의원이 되고 더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정말 심각한 우리 주권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그 과제는 진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3.1운동하는 자세로 우리가 거족적인 운동과 힘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고요. 지금 북 입장에서도 제가 북이 계속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도 내가 북이라도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판문점선언 다 해놓고 왜 제재가 아닌 것도 못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왜 800만 달러 유니세프 월드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기로 한 것을 우리 국무회의가 의결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하겠다는 것도 통일부가 허가를 못하는가. 조명균 장관님께 제가 그 두 가지를 물어봤더니 미국이 반대해서 못 온다 그래서 아니 미국이 반대한다마도 왜 미국한테 물어봤는가 말이에요. 주권국가의 장관이 결정하면 방북허가 신청이 허가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비건이 말한 대로 워킹그룹에다 이 모든 사안을 같이 합의해야 될 사안을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한미 간에 협의해서 통보해주고 나중에 사후 양해를 구하면 될 문제지. 프로세스 결정 과정부터 워킹그룹에 해오면 이게 통감 정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대한민국 이 주권 국가에서. 이렇게 제가 조명균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철 장관 새로 돼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도 너무 통일부가 모든 것을 이 통일부 관리들이 혹시 책임지지 않으려고 워킹그룹에다 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것조차도 워킹그룹에 올려놓으니까 미국이 좀 뭔가 지금 뭐 좀 안 좋은 이야기하면 유보 미뤄지고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결정 장애에 빠져 있으니 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황당한 이 상황에서 이 남북의 판문점 선언이 무슨 실천이 되고 있는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식량 지원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이래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철도 문제도 이렇게 철도 이야기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말 밤을 새워 계속 지금 몇 년째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정말 답답한 일인데요. 저는 우리 역사가 1905년 러일 전쟁을 우리가 좀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제국이 아시다시피 1890년 을미 외변으로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로 고종 황제도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아관 파천이라고 알려진 곳에 가서 그 러시아 공간의 힘을 이용해서 1897년도에 저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1895년 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이 요동반도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을 때 러독프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삼국 간섭을 했습니다. 그때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요동반도를 다시 내놓으면서 그때 메이지 일본 천황이나 그 세력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좌절했는지가 히로히토 쇼와 천황이 1945년 8월 항복선을 할 때 자기 내각을 설득한 논리로 쇼와 천황이 그 아픔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일본인들에게 그 청일전쟁 승리로 얻은 요동반도를 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삼국 간섭으로 토해낸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을 그 일본 세력들에게는 뼈아픈 아픔이었는지 우리 서승 박사님 계셔서 그걸 알겠지만 그거를 쇼와 천황이 인용할 정도로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를 때려부시려고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아무튼 천황이 자기 돈까지 다 국가 예산의 30%를 투자해서 전함도를 구입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러일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실상 러일전쟁이 저는 대륙과 해양이 제대로 붙은 거라고 보는데 영일동맹과 그 뒤에 미국이 도와줬고 일본의 전쟁 채권을 전부 사준 친구가 로스차일드 가문과 친한 지금의 그 제이콥 헨리라는 전미 유대인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여기가 다 전비 40% 채권을 다 사줬기 때문에 돈이 파이낸싱이 돼서 일본이 전쟁을 할 수가 있었고 사실 프랑스 동맹을 가지고 대륙 세력이 대표해서 러시아가 싸웠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실 그 러일 전쟁의 핵심적인 동력이 됐던 게 바로 이 한반도 철도 이 TSR이었습니다. TSR은 1891년도에 건설이 시작돼서 1916년도에 완공이 됐다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완공이 돼서 1907년도 네덜란드 헤이그 때 이준 이상설 열사가 이걸 이용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9,288km입니다. TSR. 여기 있는 이제 바이칼 호수 여기 그 일크츠크를 지나서 이렇게 에카테린부르크인데 에카테린부르크가 여기 우랄 산맥이 있는데 에카테린부르크 좌측이 유럽의 러시아라고 한다면 우측이 아시아의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가 유라시아인데 러시아는 1,70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의 170배입니다. 한반도에 중국이 960 제곱킬로미터니까 중국이 남한 땅의 96배라고 한다면 이건 17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땅인데 에카테린부르크는 이 엘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스탈린이 히틀러의 기갑사단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군수공업시설 에카테린부르크 뒤로 다 이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이 독일군의 공습으로부터 이 우랄 산맥을 통해 에카테린부르크는 스탈린의 모든 탱크를 생산해내고 이 히틀러를 싸워 이겼던 군수 보급 기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9,288km가 이 TSR이 되면서 1905년 러일 전쟁 때 이 만주 봉천 회전 때 이 전력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연결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있는데 경의선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단동까지 까오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고속철도 길이가 45,000km라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의 까오테가 고속철도를 까오슈티에따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줄여서 높을 고자 철철자에서 까오티에가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고속철도입니다. 독일의 이체, 프랑스의 신간센 아니 일본의 신간센, 프랑스의 떼제베, 우리 대한민국의 KTX가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 고속철도 길이의 50% 이상이 지금 중국 까오티에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고속철도의 건설 길이가 넓어지고 있고 올해 2020년까지 중국의 목표가 3만 킬로미터 달성입니다. 까오티의 길이를 3만 킬로. 그러면 세계 한 60%의 고속철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 중국의 그 고속철도에 대한 노후는 엄청나게 향상돼서 제가 이번에 항저우까지 한번 상해에서 고속철을 저번 달에 타고 왔는데 370km가 가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이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단동까지 들어가고 하얼빈까지 들어갔습니다. 까오티가. 그래서 걔들 녹전 까오티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하얼빈에서 연결하는 거라고 이 단동에서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까오티가 들어오려고 북한과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TX가 여기까지 가야지 까오티가 들어온다면 철도 주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단동 신의주에서 여기서 까오티로 갈아타게 되면 북경까지 4시간 반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말한 대로 퍼주기가 아니라 이것이 허용되면 국제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바로 펀드레이징이 가능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짐 로저스하고 밤새 샴페인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짐 로저스 이야기가 무조건 이건 되면 정말 most exciting place in the world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는 전혀 우리 돈이 국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바로 이거는 5년 안에 원금 회수가 가능할 정도의 황금 노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시간 반까지 북경까지 갈 것 같으면 2시간 걸린 비행기 수속 따지면 사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되는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원선은 지금 철원까지 와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는 일반 철도는 연결되지만 이거 저는 KTX를 놓게 되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온다고 보여지고 지금 논란이 됐던 동해선인데 이 철도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동해선 철도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공동 조사를 갔던 사진 모습입니다. 이게 과거 이게 표준계고 이 러시아 철도는 광계입니다. 광계고 우리 건 표준계인데 이 표준계 보면 철도 침목도 괜찮고 다 접속구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다닐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실제 현재 다니고 있고 터널도 봤더니 뭐 쓸만하고요. 전부 다. 그래서 나이승 철도 원장이 우리나라 최고 철도 기술 그 전문가인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한 3천억 정도만 투자하면 시속 50km 이상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데요. 돈 3천억이면 서울 지하철 노선 1km 놓는데 1,500억이 들어갑니다. 서울 지하철 2km 놓는 돈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퍼주기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논리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북한 철도가 뭐 다 발전돼 있고 실제로 뭐 5년 안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남쪽 구간이 110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걸 예타 면제를 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부총리도 말을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5년 걸리거든요. 이거 건설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맨날 KTX 연결한다 말만 하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나는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거 황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5년이 걸리고 이거를 철도 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걸 건설을 안 하니까 여기다 펜트하우스 같은 거 짓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보상비가 훨씬 더 든다고요. 그래서 강원도지사나 이쪽에도 빨리 이거 해달라 그러는데 나는 경제부총리 임종석 실장한테도 이야기 그래도 도대체 화가 나서 이게 뭘 하는지 잘 안 하더라고요. VIP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빨리 저는 이것부터 하자. 우리부터 안 하면서 맨날 철도 연결을 말만 하면 왜 자기가 하는 것도 안 하면서 왜 남한테 해라 그러냐고요. 저는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죽 답답해서 제가 여러분 상페테르스부르크에 현대자동차 30만 대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품을 울산 이 부울경에서 생산해서 컨테이너 배로 실어가지고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전부 이제 여기서 어셈블리에서 이제 조립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부산 울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컨테이너를 가져가서 바로 TSR을 타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페스코하고 이 현대글로비스하고 저희 북방경제위원회하고 합의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실험 이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 전당대회 전에 바쁠 때도 이제 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가서 이 오프닝 세레머니를 하는 건데 이 보면 이 블록 트레인을 만들어서 64개 차량을 연결시켜서 논스톱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페테르스부르크까지 가는 이 철도입니다. 그럼 훨씬 더 빨리 가거든요. 빨리 가는데 이제 물량을 만들어서 얼마나 경제성을 만드느냐의 과제인데, 그래서 제가 메드베데프 부총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날 때 저쪽 싱가포르에 만날 때 이 TSR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은 TC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화물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도 좀 그런 편의를 좀 줘서 빨리빨리 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이걸 경제성 있게 만들어 주면 나중에 일본도 유럽에 수출할 때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물량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나 이쪽에 그걸 해보자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핫산과 나진이 54km인데 나진항이 논란이 된 게 지금 이게 이 동해안임에도 불구하고 리아시스기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가 대초도 부초도 뭐 소초도인가 뭐 섬이 있어서 이게 파랑을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동해안이면서도 서해안 같은 이 해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군사 전략적으로 좋은 항구의 천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수심도 한 11m 되는데 일본 애들이 만주 침략 기지로 나진항을 군사항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진항이 여기서도 훈춘까지 한 60km면 되기 때문에 이 삼국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54km 이 나진인데 54km 구간이 지금 건설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했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나진항을 작년에 갔거든요. 작년 10월에 제가 아마 대한민국 고위층으로는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기차를 타고 간 건 중국을 통하지 않고 또 자전거를 끌고 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반미구호는 다 없어지고 핵구호도 없어지고 선군정치구호는 없어지고 주로 경제구호 중심인데요. 이게 이제 두만강 철교를 넘는 모습이고 여기 복합궤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철도를 이용해서 두만강을 건너가서 나진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예, 윈민군들 초소고 여기가 북한 땅입니다. 2016년 북핵 위기로 중단된 나진 하산 프로젝트가 이 러시아인들이 특별 열차로 이렇게 기관차나에 차량 하나를 붙여가지고 자가용을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이거 돈 하나도 안 받고 이 푸틴의 배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가 나진 컨트라스라는 SPC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진항을 관리하는 삼부도인데요. 삼부도의 모습인데요. 석탄 벌크업도로 되어 있고. 이 친구가 톤키라는 친구인데요. 이게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84년생입니다. 84년생인데 얘가 까레스키 가정에서 어렸을 때 컸어요. 그래가지고 된장국 김치를 먹고 커가지고 우리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서 얘가 북한 평양과 서울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적자 노선인 이 나진 컨트라스를 살려보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나진 컨트라스가 원래는 컨테이너 트랜스포테이션 그래서 나진 컨트라스라는 SPC를 만들었는데 사실 컨테이너는 현재 제재 때문에 안 되고 그냥 러시아 석탄에 한해서 제재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석탄 벌크항으로만 활용되고 있어서 이 항구의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계속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철도공사가 푸틴의 명령에 따라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이 SPC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 노동자를 500명 고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해고를 시켜서 한 250명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 본사에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카톡도 되고 여기는 와이파이를 풀어줘가지고 여기서는 통화가 됐습니다. 북한 팀은 따로 만나서 했고요. 민경엽 친구고
철의 실크로드를 넘어서 이제 아이스 실크로드가 만들어진다. 북극 항로가 지금 이제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산에서 사실 컨테이너가 출발해서 여기가 대만이고 해남도 인도차이로 말레카이어 싱가포르를 지나서 이거 스리랑카 이번에 테러가 있었던 아라비아의 인도를 지나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싸워 이기고 모세 홍해바다를 지나서 수에즈를 나와서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에 여기가 이 해협을 나가서요. 이쪽 나가서 도버협에서 노르테까지 가려면 복잡한데 부산서 이 캄차카반도 지나서 바로 가면은 한 30% 이상 단축이 되기 때문에요. 물류의 혁명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쿤밍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싣고 여기 정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쪽 지나서 바로 노테담까지 가는 소멸열차가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빙상 실크로도 현재 이제 곧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대우조선 해양의 최초의 쇄빙 LNG선을 만들어내 가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북극항으로 갈 때 쇄빙선이 먼저 얼음을 깨고 가면 뒤에 LNG선이 따라다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초로 쇄빙 기능을 갖춘 LNG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 LNG선은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두 배로 한 2천억 정도, 두 배로 한 3,800억 좀 된다 그러니까요. 이 쇄빙 LNG선은 배 한 척 이걸 15척을 저희들이 수주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러시아에 인도하고 추가로 15척을 지금 수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3,500억짜리 최초의 LNG선을 제가 야말반도에 가서 이 미켈슨 노바텍 회장입니다. 러시아 두 번째 부자인데요. 제가 만나가지고 추가 좀 LNG선 확보 문제를 상의를 좀 했고요. 실제로 보면 중국이 만든 그 아크7 쇄빙 유조선이 북극에 진입했다 얼음을 못 깨가지고 갇혀버렸는데 이게 한번 갇히면은 한 달 이상 꼼짝도 못하면서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헬기도 잘 갈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박 이거를 구해 와서 지금 견인해서 가는 모습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선박의 우수성이 확인되고 중국이 한때 막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물량을 뺏어갔는데 선주들이 완제품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선주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이제 물량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려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가 보수적인 부울경을 살리려면 부울경의 이런 조선 산업을 살려야 뭔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야말반도를 갔다 온 모습이고 야말반도가 이 장점이 있는 이유가 이 LNG 가스는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인데 가스는 부피가 크니까 이게 너무 면적이 넓어서 장거리 이동한테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마이너스 160도에서 액화가 돼서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에서 주로 우리가 1,000만 톤을 우리 대한민국이 수입하는데 카타르는 영상 40도에서 마이너스 160도를 만들려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야말반도는 마이너스 40도입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마이너스 160도를 만들기 때문에 LNG 생산 원가가 훨씬 싸게 먹힙니다. 단지 이제 거리 때문에 그런데 거리가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되면 경제성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판문점역에서 무슨 철도 기공식 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갔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그냥 이벤트지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도 아무튼 김현미 장관 저하고는 대학 친구인데 같이 갔습니다. 박지원 대표님도 가시고 이 친구가 김윤혁 그 철도성 부상입니다. 차관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7년생인데 사람이 아주 순박하시더라고요. 내가 볼랜드 보스 때 만나서 서울 평양에 진입하는 통문입니다. 제일 뭐 다 가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북한 한계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통문이 찍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통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도 통문이 있습니다. 이제 북측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이건 탱크 진입을 막는다고 뭐 해준 장애물 같고요. 경비병 대성리 쪽에 있는 거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크리스토퍼 힐하고 이제 짐 로저스 정동영 장관하고 한번 이코노믹 포럼에 제가 사회를 받고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크리스토퍼 힐한테 제가 물어봤던 것은 하노이에서 그 영변 핵 발전소와 5개 주요 경제 제재를 교환하는 문제에 관해서 영변 핵시설을 북한 전체 핵시설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로 보느냐. 보수적인 분들은 한 40%, 우리나라 완전히 꼴보수들은 깡통이다 그는 이미 2번 팔아먹는 거다 이런 주장이고 지금부터 해커 같은 박사님 한 80% 정도의 중요한 시설이고 사실 플루토늄 시설은 영변밖에 없는 거고 농축 HEU 그러니까 하이 이니치먼트 우레늄이라는 그 고농축 프롬이 다른 데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런 건데
이 크리스토퍼 힐은 확고하더라고. 그때 반드시 받았어야 된다 하노이 회담에서. 왜 중요하냐? 뭐 자기는 한 뭐 50%뭐 전후로 보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것은 미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돌이킬 수 없도록 해체하기로 했으니까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영변 핵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합의를 해놓으면 해체 과정에서 그 영변 그 주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걸로 합의를 해가면서 훨씬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저도 의문이 HU를 하려면 그 알루미늄 관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관은 철저하게 수입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몰래 비밀 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감시를 벗어나서 충분히 북한이 과연 그 영변 핵시설 이외에 엄청난 규모의 HU를 돌리게 되면 전기 소비량이 많아서 금방 디텍트가 되는데 일단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토퍼 힐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짐 로저스 주장은 왜 미국 말을 듣느냐 빨리 남북끼리 알아서 해라 계속 우리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기는 뭐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협상 상대가 대화에 응한 것을 약해졌다고 굴복시켜다 주장은 어리석은 일이다. 크리스토퍼 힐은 뭐 상당히 저희들과 생각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 해주 인천을 저는 여기를 홍콩 심천 광저우처럼 삼각 클러스터로 만들어 보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광저우에서 개혁 개방의 불꽃이 일어났던 것처럼 북한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 긴그리치가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많이 설득을 좀 시켜봤어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득을 해봤는데. 김대중, 노무현, we have succeeded his policy and the so-called Sensan policy. I wanted to suggest Mr. Trump or the Speaker Gingrich, we can handle North Korea nuclear issue. It's quite different in the Middle East. We can induce, persuade step by steps. So are you? 그 체인벌린 같은 경우는 사실 1931년도 만주 사변으로 만주국을 일본이 세고 나면서 미국이 그에 대한 항의하고 만주 철수를 주장하니까 국제 연맹을 탈퇴합니다. 이 33년도에 히틀러가 집권할 그 시기에. 근데 체인벌린은 그때 사실상 만주국을 승인합니다. 왜 그런가 난 체인벌린에 대한 더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체인벌린 가지고 맨 조갑제 시부터 시작해서 정규제 이런 사람들이 우익 텔레비에 나가지고 맨 문재인 대통령을 제2의 체인벌린이라고 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이 러시아라는 존재가 우리 4대 강국 중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경제 규모도 적고 그렇습니다만 원교 근공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까운 나라 애들 중국이나 일본 우리에 대해서 영토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 나라였고 과거 역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나 미국 멀리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서 가까이 있는 적을 견제하는 원교 근공 정책을 피하는데 우리 고종 황제께서도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사실상 우리를 배신하고 영일 동맹을 지지하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묵인해줬고 그게 카스트라테프트 미략으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종 황제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었고 오로지 러시아 하나에 의존을 해서 이제 러시아한테 해결했는데 러시아도 결국 러일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이게 만약 이때 러일 전쟁 때 저는 러시아가 이겼다 그런다면 우리 대한제국이 한 10년 이상 더 생존이 되면서 우리 자주적인 근대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상상도 해보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러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저는 결국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그래도 큰 위협이 안 되게 느끼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대가 아니냐 생각하고 저는 미국 측한테는 왜 러시아 중국을 똑같이 취급해서 러시아 중국이 사실 공산주의 시대 때보다 더 밀월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어찌됐건 첨단 과학기술과 중국의 제2의 세계 경제 파워가 결합되면 미국의 전략적이에 훨씬 위협이 될 텐데 왜 어리석게 러시아, 중국을 똑같이 다 이렇게 제재 위주로만 미국이 이 정책을 펴는가에 대해서 지적하면 상당수 미국 상원 하원의원도 제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러시아랑 유화적으로 하고 싶은데 미국 민주당이 더 보수적으로 지금 펠로시가 또 그러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우리 대미 외교를
좀 입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행정부도 국방부와 국무부가 서로 다른 것이고 상원 하원이 다르고 또 민주당 공화당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좀 각 대학도 마찬가지고 좀 해서 펠로시가 저는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여야 원내대표 모시고 가서 봤을 때 펠로시가 그렇게 아주 보수적인 발언을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한테는 당신들이 94년도 제네바 합의했을 때 맨 공화당이 비판했던 거를 상기해봐라. 왜 야당 됐다고 그때를 잊어버리고 똑같이 공화당처럼 했느냐, 이거를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나진아산 프로젝트를 하려면 저는 푸틴과 김정은 우리 다 같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니까 일단 나진아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석탄에 한정되니까 한번 풀어줘 봐라 이거를. 이거 뭐 미국 보수 세력이 비판하더라도 이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데 뭔가 촉진시키기 위한 걸로서 저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런 분위기의 여론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적 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의 쉽지 않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및 외교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문화 전략이 있는가? 네, 뭐 당연히 문화적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북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소극적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괜히 그냥 좀 지역적인 문제에 그렇게 그냥 폰만 잡느냐, 그런 불만이 많고, 실제로 북한한테는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사실 제재 완화와 경제 개발인데 그 문제는 안 해주고 사실 배고픈 사람한테 계속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지금 영화 보고 가라고 가쁜 생각이 들겠습니까? 밥부터 먹자고 해줘야지. 밥은 안 먹이면서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성질날 것 같아요. 나는 니나 봐라. 나는 어떻게 밥이라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밋빛 청사진, 이 철의 실크로드, 아이스 실크로드가 뚫려서 한국이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서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꿈들을 꿨었고, 지금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심히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안 되고 있냐 하는 거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북방을 향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었고 계획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히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기력이 컸고, 특히 2018년 그야말로 뭐 한반도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한 해였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국민들이 그럼 왜 지금 현재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고 난 다음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진단부터 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6차에 걸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약 11개의 유엔 제재 결의안이 북에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그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미국 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toughest economic sanction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제재를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제재 중의 핵심은 어떤 인도적 지원조차도 그 제재에 쓰여진 것보다도 더 심한 사실상의 제재가 더 플러스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북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가로 북이 도발을 중단하고 추가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ICBM 발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 또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왜 그게 하나도 안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의문인데, 아무튼 미국이나 강경파들이 끝까지 선 비핵화 실질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제재를 하나도 풀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나 그런 유엔 제재를 벗어나서 남북 관계를 진절시킬 수가 없는 한계 때문에 지금 이게 교착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재가 불가피한 현실로 적용하고 있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는 제재를 오히려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시설 점검차 이제 개성 방문을 수차례 요청을 했죠. 근데 그 불허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을 방문했을 경우에 공단이 곧 재개되리라는 헛된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한다. 이게 통일부 공무원들의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갖고 안팎에서 노력해도 쉽지 않은 판인데 헛된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한다? 그러면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하는 구체적인 항목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처하는 이 공무원들, 특히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 혹은 외교부가 너무 이 과대 해석하고 확대 해석하고 알아서기나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게 더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제기가 이날에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오늘 김현철 장관이 지금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갔다 와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좀 김현철 장관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개성공단 기업인들 가서 빨리 자기 공장 한번 점검하도록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금방 그 말씀하신 통일부 공무원 관료들의 말이 미국의 말입니다. 제가 마이클 그린 옛날에 부시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 했던 마이클 그린하고 한번 만나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이클 그린 이야기는 제가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니까 only limited appetizer라고 합니다. 개성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는 에피타이저 수준으로 한정돼야지 이게 메인 디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북이 마치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메인 디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시켜야지 이 에피타이저를 계속 많이 주다 보면 핵도 가지고 있고 경제 협력도 즉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오해를 주거나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게 미국의 기본 입장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반대로 북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조금씩 신뢰가 쌓여서 신뢰의 결과물로 비핵화가 완성되는 거지 압박과 굴복으로만 되겠는가 이제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 차이는 상당히 이제 심각한 북을 바라보는 이게 근본주의적 관점. 북한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저거는 또 속으려 그러냐. 좀 어차피 핵을 절대 포기 안 할 건데 왜 이렇게 헛된 쇼를 하느냐.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뭐 더 안 풀리는 거고 우리는 어찌되건 북이 그래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핵을 만드는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시큐리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건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만들어 가면 페이드 아웃 되듯이 이렇게 조금씩 완화돼서 결국 마지막으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요새 미국인들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지금 2317 마지막 우리가 제재 결의안 몇 호죠? 하도 숫자가 많아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마지막 제재안에 보면 정제유를 1년 동안 50만 배럴 이상 못하게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50만 배럴. 그래서 제가 우리 석유공사에 물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쓰는 정제유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250만 배럴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쓰는 정제유의 5분의 1을 2,400만 북한 동포가 1년 동안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제재냐? 이게 대량 살상 무기냐? 당신이라면 그러면 이거 되겠냐? 지금 어제 프랑스 대사도 저는 한 이야기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우려가 프롤리퍼레이션, 핵 물질을 확산하는 것. 그다음에 컴포넌트 미술, 이게 미사일의 부품이나 이런 기술을 IS나 시리아나 다른 이런 극단적 나라로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돈 버는 길을 다 막아버리면 뭐라도 먹고 살려고 하지 않겠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러면 오히려 개성공단처럼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느냐 그걸 다 막아서
위조 화폐든 뭐 미사일이든 마약거래든 뭐 아무튼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맞는 길이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재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이제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견해 가운데 이제 대안과 의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대안으로서는 이제 인도적 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고향 방문단 교환 이거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남북 관계가 곧 개선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줄 수 있으므로 안 된다. 이게 불호의 이유라는 거죠.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성 당일 관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현대산 관계자를 만나봐도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정부만 허락하면. 이게 벌크 캐시가 들어갈 우려도 없는 문제죠. 금강산은 뭐 시설 개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개인 여행은 지금 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노이 가서 베트남과 정상회담 할 때도 베트남이 이제 여행 뭐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여행 자유화를 못할 리도 없는 게 아니냐. 그냥 뭐 집단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가는 것은 뭐 벌크 캐시가 논란이 된다면 자기 돈으로 개인적으로 다 여행 북에서만 비자를 허용을 해주면 우리 쪽에서는 좀 과감하게 확 풀어 버리는 것도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다. 또 정부나 청와대에 뭐 훌륭한 신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닐 것이다.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의지의 문제, 능력 이전에 의지의 문제일 텐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이제 현실적인 숙제가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민주주의 사회이고 다 선거를 통해 권력이 이제 형성되고 교체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 지지도와 여론이 어찌됐든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대미 외교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를 느끼는데 저는 미국 상원 하원의원들 전부 다 트위터 팔로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들 페이스북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편지 보내주고 좀 틀리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아닌 거 이렇습니다라고 그 작은 행위지만 아무튼 이거라도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이거 미국 같은 데는 편지가 오면 다 읽습니다. 어찌든 보좌관이 읽든 다 뭐 우리도 저희들도 뭐 국회의원한테 보내면 근데 그게 어찌됐건 쌓이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계속 우리가 스티븐슨이 일본이 조선 지배하는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장일환 의사 가서 쏘아 주겠잖아요. 가서 그런 난 독립운동의 열정 누구를 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애국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고 홍보하는데 저는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다들 막 나는 무슨 의원인가 막 뭐 북한 폭격 뭐 이야기할 때 하도 화가 나서 바로 막 메일 보내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나서서 짐 로저스가 나한테 얘기가 5,000년 같이 살아온 게 너들끼리 왜 그걸 못하고 이냐로 오히려 한심하다든지 나한테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우리의 좀 열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본전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이 온라인 SNS를 잘하는데 트위터 1000명만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일본 로비스트가 의회에 미국 의회 한 1000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로비스트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숫자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조야의 한국의 실정, 입장, 정책, 대안 이거를 설명하고 설득할 만한 구조가 그렇죠.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0대 강국이 됐기 때문에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는 작년에 제가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됐다면 미국 가서 존 호킨스 가가지고 왜 트럼프가 옳은가? 왜 오바마의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8년 동안 잘못됐는가? 적어도 트럼프의 다른 정책, 기후변화 협약이나 다른 모든 분야에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반도 정책은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누가 직접 북한 지도자 만나서 대화할 생각을 했느냐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게 좀 지지해주면 그게 좀 미국 주요 언론에 나오게 만들면 트럼프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맨 인용할 것 같아요. 트위터에. 저는 매번 트위터에 우리한테 좋은 말 하면 내가 리트윗 해주고 잘한다고 써주거든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매번 매일 아침에 트위터 들어가서 트럼프가 오늘 뭔 말 했는지 보고 우리 한반도 관련 뭐 긍정적 이야기하면 잘했다고 리트윗 해주고 해주는데 이런 거를 나는 우리나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트럼프 좋은 말 하면 리트윗 해주고 잘한다고 막 서포트한다고 해주고 막
제가 막 갓블레스 트럼프 막 갓블레스 포토스 막 이게 해주고 막 만약에 당신이 이걸 하면 노벨상 받을 You deserve 노벨 프라이즈라고 써주기도 하고 제가 암스트롱 말도 인용했습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막창 내려서 나한테는 이게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한테는 거대한 그레이트 립 거대한 도약이 될 거다 말했는데 정말 저는 트럼프가 이 한반도 문제를 펴서 70년 냉전의 역사를 걷어낸다면 트럼프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는 그러도록 이 트럼프를 이 기회에 우리가 활용해야 될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구경하듯이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촛불처럼 우리가 좀 띄우고 편지 보내고 막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로 끝난 뭐 원인에 대해서는 북과 미국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논할 필요는 없으라고 보고 그걸 전제로 어쨌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변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반응해서 상대에서 북한의 대미 접근 전략도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 전략, 다시 말해서 빅딜인데요. 다른 한 말로 하면 이제 뭐 항복하면 도와주겠다.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건 북쪽이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와 영변 포괄적인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한 거겠죠. 이런 미국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고 성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쨌건 지금 미국이 노딜 그러니까 워킹 협상 테이블에서 걸어 나왔다 이것을 잘했다고 지금 박수를 쳐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민주당이나 미국의 보수적인 언론 또 우리나라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다 하노이 결렬을 시키고 박차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트럼프가 뭔 낫다고 국내 여론이나 우리나라 여론에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슨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앤드류 김한테도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아니 미국은 김정은을 못 믿겠다 그러지만 내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과연 이 사람이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대충 하다가 폐감으로 또 서서 걷어차버릴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걸 물어보는데 우리 모두의 분석은 트럼프가 적어도 동력이다. 트럼프 동력은 무슨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과 이런 동력이라기보다는 그 잘난 소위 말하는 잘난 오바마, 부시 다 해결 못한 거를 자기가 해결했다는 강력한 동기부여 성취 또 재선을 노리는 외교적 성과라는 그 동력이 있는 건데 이 동력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된 그런 동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해줘 보는 것이고 북은 푸틴과 만나서도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푸틴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북도 사실 제3의 길을 이야기했지만 미국을 제끼고 중국, 러시아와 뭘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재선 시간이 지금 연말까지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누가 한번 버텨보자. 연말까지 버틸려면 제재는 못 풀더라도 최소한 인도적 지원이라도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받고 뭐 여러 가지 좀 조금이라도 좀 규정을 좀 완화시키면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객석에서 나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뭐 최대 목적이 재선이겠죠. 그런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역산을 해보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핵 문제가 어쨌든 답보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뭐 최근에 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ICBM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특이한 행동 또는 이 국제사회 제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재선 가도 별로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전략적 인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전과 같은 더 강한 군사적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평화적인 방법이라면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을 하든 독자적인 행동을 하든 실제로 평화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 계기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 의원께서 저는 세 번째 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세 번째 길은 뭐냐? 저는 이제 북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대한 이거 전술적이 아니라 자기들 말 맞다나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략적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실제 신뢰를 얻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봅니다. 세계 여론과. 그러려면 북이 그냥 쇼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또 국민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핵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이란 핵 합의처럼 북의 주장이 미국이 합의해놓고 안 지켜버리는데 우리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자간의 분야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중국이 북이 비핵화를 확장하고 있는 이상 일부 조치와 연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중국, 러시아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적극적이는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북이나 우리 남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동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어찌됐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영국, 프랑스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유엔 제재위원회를 기초로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북미 간에 둘이 하고 있는데 안 풀리면 저는 유엔에서 같이 부딪혀야 된다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 가서 북의 솔직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그대로 공개하고 국제사회 앞에 다시 한번 비핵화를 선언해라. 선언하고 그에 걸맞게 제재 완화를 공식적으로 촉구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을 여론으로 저는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엔 때문에 얘가 이루어진 거니까 미국이 하더라도 다 명분이 유엔 생션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저는 유엔 그 제재위원회 위원장도 저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 만나서 계속 구체적 공간을 뚫고 제가 이라크 이야기를 코피 아난 총재 때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이라크 제재도 이라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일 푸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식량과 기름 간에 이렇게 교환을 통해 백성들이 먹고 사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북은 지금 무슨 쿠웨이트처럼 침략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핵실험했다고 이라크보다 훨씬 가혹한 일종의 저런 제재를 가고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건 좀 맞지 않는가로 보는데 이 분야의 가치를 더 강조하고 이제 영변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우리 북한하고 차이는 뭐냐면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이 영변하고 5개 주요 생션을 바꿔먹고 그 추가 엔드 목표에 대한 일정을 안 잡아주고 질질 끌면서 5개 경제제재 해제 성과만 따먹고 쭉 가버릴 거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지금 못 바꾸겠다, 빅딜을 해야 된다, 스몰딜을 못 하겠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는 그러면 엔딩 퍼포스에 대해서 합의를 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타임 스케줄을 만들고 그걸 합의하고 그러나 실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전체 타임 스케줄을 합의를 하고 그걸 해가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를 같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저는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유가 마이클 코엔 역할도 컸다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했던 것도 그리고 실제 그 실무 회담에서 저는 제대로 좀 비건하고 이 논의가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을 북미 간에 직접 만나면 할 수 없는 한계를 역할을 해줄 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충분히 오해를 제거하고 서로 간의 합의를 만드는데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좀 민주당에 바라는 정부에 바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미국에 좀 짓눌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과감히 하자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그 정부에 바라는 얘기인 것 같고 하나 좀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북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언.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트럼프가 기분 좋으라고 귓속말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매우 북을 무시하고 자극하는 말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뒤집어 보면 북은 폐하 말을 듣는다. 비핵화할 때까지 패자. 라는 이런 말인데 북이 비핵화로 나오는 근본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될 때가 많더라고요. 워딩이. 아무튼 뭐 제가 속 시원하게 제 생각을 다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저도 문제 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아 예. 그다음 두 번째로 러시아가 북한 얼마 전에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러시아가 뭐 육자회담 뭐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북한 핵 감축 프로세스에 개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개입한다면 예상하는 방법은 뭔지. 그렇죠. 러시아는 뭐 직접적으로 되긴 어렵고 제가 그 푸틴을 그때 모스크바에서 만났을 때 푸틴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으라도 절대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민족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주권이나 어떤 미국의 대적대 정책을 폐기해 주면 그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해결하겠다 이런 원칙인 건데요.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면 타인의 안보도 중요하고 옆집 사람이 세상을 못 살고 죽겠다는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난다고 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 죽겠다고 사회에 좌절한 한 그 중년 남성을 방치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페트병에다가 신나 넣어가지고 와서 다 같이 죽자고 불을 지른 바람에 197명인가 그냥 다 죽은 겁니다. 옆집이 죽어가는데 나만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옆집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북한이 죽겠다고 그러는데 더 죽게 만들어야 내 안보가 보장되는가? 아니 저기 죽였으면 마지막에 사실 네 죽고 나 죽자. 나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만약에 정말 완전히 다 청산해 버리자라고 진짜로 이 보수세력이 말한 것처럼 미친 정권이 실제로 미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나라가 다 민족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철학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마지막 마무리 질문을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반도 운전자론을 표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중에 이제 이런 말이 떠돌죠. 운전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도 있고 자가운전 기사도 있다. 대리운전 기사라는 게 뭐 오른쪽가 집으로 가고 사무실로 가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스스로 자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가는 운전자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적인 기대에 묻히지 못하는 측면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날짜인가요? 북이 5월 23일, 27일 심양에서 6.15 공동위원회, 민화협, 그다음에 각 그 부문단체들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어쨌든 뭐 정부 당국 채널에 막혀 있지만 북이 민간 채널로 대화 제안을 한 것과 이후에 그렇죠. 어찌든 그건 정부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인 표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계속하고 있고 어찌든 우리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만날 수 있으면 모든 걸 만나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나 우리 정부는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제재해서 못 가는 경우도 훨씬 많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왜 그걸 그냥 마음대로 우리 쪽은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사실 거꾸로. 제가 북에 갔을 때는 호텔 나가서 거리 걸어다니는 것도 저 평양역까지 고려호텔 가도 그냥 별로 제재도 안 하는데 북측 인사들이 오크힐 호텔 오면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웬만하면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 달에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통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남북 철도 연결.